인간의 탐욕은 어디까지인가. 그 끝을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지만 여기 진주 땅 끝자락 어두운 골짜기에서 벌어지는 일은 차마 하늘 아래 기록하기조차 민망한 것이었습니다. 섣달금음 하늘에서는 마치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을 덮어버리려는 듯 거친 한방눈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흰 눈조차 덮지 못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썩어 문드러진 인간의 심성이었습니다. 아이고 이 판수야, 자네 제정신인가? 아무리 노른 빚이 급하기로니 어떻게 제 형님의 하나뿐인 핏줄을 그런 시궁창에 쳐넣는단 말인가. 마을 주막 귀퉁이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비난조였으나 정작 그 말을 뱉는 이의 눈에도 호기심과 탐욕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앉아있는 사내 도판수는 이미 눈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양반가의 서자로 태어나 체면을 중시하던 자였으나 도박이라는 괴물에게 영혼을 잡아먹힌 지 오래였습니다. 시끄럽네. 시궁창이라니. 그 집이 어떤 집인데. 진주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이야. 비록 주인인 강대감이 중풍에 걸려 반신불수가 되고 말도 못하는 벙어리라지만 그 집 곳간에 쌓인 쌀이 몇천 가마인데 우리 설아가 거기 가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 것 아니야. 판수는 술잔을 들이키며 큰 소리를 쳤지만 떨리는 손끝은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는 방금 전 도박판에서 진빚 500냥을 탕감받는 조건으로 조카 설아를 팔아넘기는 계약서에 지장을 찍고 온 길이었습니다. 설아가 누구입니까?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숙부인 자신을 친아버지처럼 믿으며 밤낮으로 바느질과 길쌈을 해서 숙부의 뒷바라지를 해온 효녀 중의 효녀였습니다. 같은 시각 설아는 부서진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칼바람을 맞으며 부모님의 위패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부엌 아궁이에는 불기가 사라진 지 오래였고 방 안의 냉기는 뼈를 깎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숙부가 오늘 밤에도 노름판에서 몰매를 맞고 돌아오지는 않을지 그저 그 걱정뿐이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 못난 딸이 숙부님을 잘 모셔야 하는데 올겨울은 유독 춥고 배가 고픕니다. 부디 숙부님이 마음을 잡고 예전에 인자했던 모습으로 돌아오게 해주소서. 설아의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대문이 거칠게 부서지며 판수와 함께 낯선 장정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마을 관아의 포졸들도 아니요. 그렇다고 평범한 상인들도 아니었습니다. 눈매가 날카롭고 손동작이 절도 있는 마치 누군가의 명령만을 따르는 비밀스러운 수하들 같았습니다. 숙부님 오셨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누구신지요? 설아가 놀라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판수는 설아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설아야, 미안하게 됐다. 하지만 이게 다 너를 위한 길이다. 여기 이분들이 너를 데리러 왔다. 성 안대나무 숲 저택의 강대감님 댁이다. 그곳에 가면 너는 이제 종이 아니라 그 집의 정식 안방마님이 되는 것이야. 안방마님이라는 화려한 수식어 뒤에 숨겨진 진실을 설아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강대감, 소문으로는 중풍에 걸려 대소변도 못 가리고 혀가 굳어 짐승 같은 소리만 내뱉는다는 그 살아있는 송장 같은 남자가 아닙니까? 숙부님 어찌 저에게 이러십니까? 제가 죽더라도 이 집에서 죽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아버님이 남기신 이 집을 지키며 숙부님을 모시겠다고 약속드리지 않았습니까? 설아는 판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판수는 매정하게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미 그의 품 안에는 비탄감 서류와 함께 새로 받은 은전 몇 잎이 묵직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이년아, 내가 여기 있어봐야 굶어 죽는 것밖에 더해? 강대감 댁은 비록 주인이 몸이 불편하나 재산만큼은 왕실도 부럽지 않은 집이다. 군소리 말고 가거라. 이미 관아의 혼인신고까지 마쳤으니 이제 너는 내 조카가 아니라 강씨 집안의 귀신이다. 장정들이 설아의 양팔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설아는 비명을 질렀지만 눈보라 치는 밤의 정적을 뚫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가마 속에 던져졌습니다. 가마 문이 닫히는 순간 설아가 본 마지막 풍경은 숙부 판수가 눈밭에 떨어진 은전을 줍기 위해 허겁지겁 손을 내미는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가마는 어둠을 뚫고 숲속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가마 안에서 설아는 부모님이 남겨주신 마지막 은비녀를 품속 깊이 찔러 넣었습니다. 만약 그 벙어리 대감이 자신을 짐승처럼 다룬다면 혹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모욕을 준다면 이 비녀로 목숨을 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이씨 가문의 딸로서 정조만큼은 더럽히지 않겠다는 마지막 자존심이었지요. 얼마나 달렸을까요? 가마가 멈추고 문이 열렸을 때 설아 앞에는 기괴할 정도로 거대한 저택이 나타났습니다. 집주인은 빽빽한 대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바람이 불 때마다 휙휙 하는 소리가 마치 수만 마리의 뱀이 기어가는 듯했습니다. 대문에는 붉은 등불이 하나 걸려 있었으나 그 빛은 환영의 빛이 아니라 피처럼 붉고 서늘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흔한 하인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가운 인상의 노파 한 명만이 설아를 안내했습니다. 노파는 아무 말 없이 설아를 집 안 깊숙한 침소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병풍 너머로 한 사내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이제부터 저분이 아기씨의 서방님이십니다. 노파는 설아를 방 안으로 밀어넣고는 밖에서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덜컥 하는 문소리와 함께 설아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었습니다. 방 안에는 진한 약초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떨리는 손으로 병풍을 걷어냈습니다. 그곳에는 소문대로 중풍에 걸린 사내 강혁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 앉아있다기보다는 비스듬히 벽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그 오른쪽 얼굴은 마비된 듯 일그러져 있었고 눈은 반쯤 감긴 채 초점이 없었습니다. 입가에는 가느다란 침이 흐르고 있었고 한쪽 팔은 힘없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강혁은 설아를 보자 짐승 같은 거친 숨소리를 내뱉으며 몸을 들썩였습니다. 그 모습은 영락없이 의식이 온전치 못한 환자의 것이었습니다. 설아는 밀려오는 혐오감과 공포에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아, 진정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차라리 저 눈보라 속에 얼어 죽는 것이 나았을 것을. 설아는 품속의 비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강혁은 마비된 다리를 질질 끌며 설아에게 다가오려 했습니다. 그 움직임은 기괴했고 방바닥을 긁는 소리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설아는 눈을 질끈 감고 비녀를 꺼내 들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오시면 제 목숨을 끊겠습니다. 설아의 절규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방 안에 촛불이 일렁이더니 강혁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분명 오른쪽 다리를 절고 팔을 못 쓰던 그가 단 한 번의 도약으로 설아의 앞까지 도달한 것입니다. 그는 마비되었다던 왼손으로 설아의 손목을 낚아채 비녀를 뺏어 들었습니다. 그의 손아귀 힘은 쇠사슬처럼 단단했습니다. 설아가 비명을 지르기도 전 강혁의 거친 손이 설아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귓가에 들려온 목소리는 방금 전까지 들리던 짐승의 신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깊고 낮은 마치 수천 번의 전장을 누빈 장수의 위엄이 서린 서늘한 목조였습니다. 조용히 해라. 밖에서 감시하는 눈들이 있다. 설아는 경악했습니다. 강혁의 눈을 쳐다본 순간 그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마비된 줄 알았던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 호랑이처럼 형형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일그러졌던 얼굴 근육이 제자리를 찾으며 그곳에는 죽음의 문턱을 수없이 넘나든 사내의 차갑고도 슬픈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너를 이곳에 데려온 것은 내 의지가 아니다. 하지만 내 정체를 본 이상 이제 너는 죽을 때까지 이 집을 나갈 수 없다. 살고 싶다면 세상 앞에서는 내가 벙어리 중풍 환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강혁은 설아의 손목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는 다시 벽에 기대어 일그러진 표정을 지으며 침을 흘리는 환자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방금 전 그가 보여준 그 압도적인 무력과 서늘한 목소리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창밖의 대나무 숲이 비명처럼 울어댔습니다. 설아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시집온 이곳은 단순히 돈 많은 중풍 환자의 집이 아니라 나라를 뒤흔들 거대한 음모와 복수가 숨겨진 용의 굴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 용의 동반자가 되어 자신을 팔아넘긴 숙부와 이 세상을 향한 거대한 역전 드라마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눈보라가 휩쓸고 간 새벽은 비명이 그친 뒤의 정막처럼 무거웠습니다. 설아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어젯밤 자신을 덮치듯 다가와 비녀를 빼앗고 서늘한 목소리로 정체를 드러냈던 그 사내, 강혁은 다시 원래의 중풍 환자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방 한구석에서 거친 숨소리를 내며 몸을 비틀고 있는 그의 모습은 조금 전에 그 위험 넘치는 무사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비참한 형국이었습니다. 설아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치마 끝을 말아 쥐었습니다.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나를 지켜주겠다고 한 것인가? 아니면 나를 이 지옥 같은 비밀 속에 가두려는 것인가? 그녀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생각으로 뒤엉켰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였습니다. 이 저택은 단순히 부유한 만석군의 집이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을 품은 화약고와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무섭게 방문에 빗장이 풀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제 설아를 안내했던 무표정한 노파가 세숫대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노파의 이름은 점례라 했습니다. 점례는 설아의 헬쑥해진 얼굴을 보고도 아무런 동요 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기씨, 이제 일어나 대감님 수발을 드셔야 합니다. 이곳에서는 눈이 있어도 보지 말고 귀가 있어도 듣지 말아야 목숨이 붙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점례의 목소리는 강혁의 그것과는 또 다른 차가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설아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노파 또한 강혁의 정체를 알고 있거나 혹은 그와 한 배를 탄 동지라는 것을 말입니다. 설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강혁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강혁은 다시어가 굳은 듯 하는 신음만을 내뱉으며 설아가 건네는 수건에 얼굴을 맡겼습니다. 설아는 그의 얼굴을 닦으며 그의 살결을 느꼈습니다. 마비된 듯 늘어진 근육 아래로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언제든 튀어오를 준비가 된 단단한 힘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수건 너머로 짧게 마주친 그의 안광은 어젯밤 보았던 그 호랑이 같은 눈빛 그대로였습니다. 대감님, 제가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설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곳은 밖에서 감시할지 모르는 누군가에게 들려주는 연극이자 강혁에게 전하는 자신의 맹세이기도 했습니다. 강혁은 대답 대신 설아의 손목을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힘을 주어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그것은 믿으라는 신호였습니다. 설아의 일과는 혹독했습니다. 만석군의 안방마님이라는 직함은 허울 뿐이었고 그녀는 노파 점례의 지시에 따라 광활한 저택 곳곳을 청소하고 약재를 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택을 둘러볼수록 기이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이 거대한 집에는 강혁과 점례 그리고 자신 외에는 살아있는 생명체라곤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흔한 머슴도 부엌이라는 계집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대나무 숲을 뒤흔드는 바람 소리와 저택의 고요함만이 집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저택의 평화를 깨뜨리는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설아를 팔아넘긴 숙부 조판수였습니다. 그는 새로 받은 비단 도포를 걸치고 입가에는 비열한 웃음을 가득 머금은 채 대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어이 조카딸, 강대감 마님 되시더니 숙부 얼굴도 잊은 게냐?
판수는 마당으로 뛰어나온 설아를 보고는 큰 소리로 낄낄거렸습니다. 그 뒤에는 마을 관아의 이방과 몇몇 말패들이 거드름을 피우며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뻔했습니다. 설아가 강 대감의 환심을 사서 곳간 열쇠라도 차지했는지 확인하고 더 큰 돈을 뜯어내려는 심산이었지요. 숙부님, 어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대감님은 몸이 불편하시어 외부인을 만나지 않으십니다. 설아는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판수는 설아를 거칠게 밀쳐내고 강역이 있는 안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아이고, 우리 조카사위 대감님 중풍에 걸려 벙어리가 되셨다더니 정말이구먼. 이복의 대감, 내가 저 예쁜 조카를 보냈으니 나한테 사례라도 톡톡히 해야 하지 않겠소? 이 집 곳간에 쌀이 넘친다는데 내 노름 빚값게 몇백 냥만 내놓으시지. 판수는 침을 흘리며 누워있는 강역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강역은 여전히 초점 없는 눈으로 소리만 내며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관아의 이방이 혀를 찼습니다. 쯔쯔 판수, 정말 송장이나 다름없구먼. 이런 인간에게 무슨 돈을 바란단 말인가. 차라리 이 집 문서를 뒤져보는 게 빠르겠어. 이방은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방 안의 가구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설아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모욕당하는 것을 보는 분노와 혹여나 강역이 정체를 드러내 이들을 죽여버릴까봐 느끼는 공포가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멈추십시오. 관아의 이방이라는 분이 어찌 남의 사가에 무단으로 침입해 물건을 뒤지신단 말입니까? 설아가 이방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방은 설아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인연이 어디서 감히 관아의 어른에게 대드느냐. 내 숙부가 너를 팔 때 이미 내 권리는 끝났다. 이 집은 이제 주인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으니 우리가 거두어주겠다는 것이다. 설아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입술에서 비릿한 피 냄새가 났습니다. 판수는 그 꼴을 보고도 조카를 돕기는커녕 벽장에 있는 도자기들을 꺼내보며 값을 매기기에 바빴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던 강역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뒤틀렸습니다. 설아는 보았습니다. 강역에 감겨있던 눈이 번뜩이며 이방의 목줄기를 꿰뚫을 듯 응시하는 것을요. 그의 손이 이불 밑으로 서서히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분명 그가 숨겨둔 비수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안 됩니다. 대감님, 지금 저들을 죽이면 대감님의 복수는 물거품이 됩니다. 설아는 본능적으로 강역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엎드려 이방과 판수의 발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나리, 대감님은 비록 말씀은 못하시나 왕실에서 하사하신 물건들이 이 집에 많습니다. 함부로 손을 대셨다가 나중에 감당을 어찌하시려 합니까? 제발 돌아가 주십시오. 제가 숙부님께는 따로 돈을 마련해 보낼 터이니 오늘만은 제발. 설아의 간곡한 호소에 이방은 움찔했습니다. 왕실에서 하사한 물건이라는 말에 겁이 난 것이지요. 이방은 판수를 노려보며 뱉었습니다. 조 판수, 오늘은 이만 가자. 전년 말대로 왕실 물건에 손댔다가 골치 아파질 수 있으니까 대신 사흘 안에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내 놈 다리몽둥이를 부러뜨릴 줄 알아라. 판수와 이방 일행이 툴툴거리며 방을 나갔습니다. 대문이 닫히고 저택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설아는 기운이 빠져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숙부에게 버림받고 낯선 남자에게 팔려와 이제는 모르는 이들의 협박까지 받아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그때 거칠고 투박한 손 하나가 설아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고생했다. 나를 대신해 치욕을 견뎌주었구나. 어젯밤 들었던 그 깊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강역이 몸을 일으켜 설아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설아를 향한 미안함과 그리고 자신을 지켜준 아내에 대한 묘한 경외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대감님, 어찌하여 이토록 모진 삶을 사시는 것입니까? 그 무공이면 저런 자들쯤은 한 주먹에 해결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설아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강역은 창밖에 흔들리는 대나무 숲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내 가족과 부하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죽어갈 때 나는 맹세했다. 단순히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명예와 권력을 송두리째 무너뜨려 가장 처참한 나락으로 떨어뜨리겠다고. 그날이 올 때까지 나는 죽은 듯이 기어야 한다. 설아야, 내가 오늘 나를 구했다. 내 칼이 섣불리 뽑히지 않게 잡아준 것은 내 용기였다. 강역은 방바닥에 은밀한 틈새를 열어 비단에 쌓인 부러진 검 한 자루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왕실 호위대장의 상징이었던 보검이었습니다. 반토막이 난 검이었지만 그 서늘한 기운은 방 안을 가득 채우고도 남았습니다. 내 복수는 이제 너와 함께 시작될 것이다. 조판수와 그 배후에 있는 자들이 내 눈물만큼 피눈물을 흘리게 하마. 설아는 강역의 눈에서 흐르는 붉은 빛의 분노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원한이 아니라 억울한 자들의 곡소리가 담긴 거대한 폭풍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신을 판 숙부였지만 이제 그녀에게 유일한 가족은 눈앞에 이 상처 입은 용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강역은 다시 중풍 환자의 모습으로 돌아가 누웠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그의 곁을 지키며 밤새 약초를 다렸습니다. 저택을 둘러싼 대나무 숲은 더욱 거세게 울어댔지만 이제 그 소리는 위협이 아니라 다가올 역전의 서곡처럼 들렸습니다. 침묵의 저택, 칼날 위의 동행. 두 사람은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도 애틋한 부부가 되어 자신들을 비웃는 세상을 향해 서서히 칼날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숙부 조판수가 한바탕 난리를 치고 간 뒤 저택에는 기묘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곳은 폭풍우가 오기 직전의 바다처럼 무겁고도 고요한 평화였습니다. 설아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을 비련의 여주인공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자신을 팔아넘긴 세상에 복수하기 위해 기꺼이 이 위험한 용의 굴에 머물기로 말입니다. 그날 이후 강혁과 설아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끈이 생겼습니다. 낮이면 강혁은 여전히 침을 흘리며 몸을 비트는 중풍 환자 연기를 했고 설아는 지극정성으로 그의 수발을 들었습니다. 늙은 친모 점례는 그 모든 것을 무표정한 얼굴로 지켜보았지만 설아가 약탕기를 들고 갈 때면 아주 가끔 눈꼬리가 미세하게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인, 오늘은 바람이 찹니다. 대감님 이불을 좀 더 두꺼운 것으로 내오지요. 점례가 처음으로 설아를 부인이라 불렀을 때 설아는 비로소 자신이 이 비밀스러운 집안의 일원으로 인정받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보름달이 차오르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유독 바람이 잦아들어 대나무 숲의 울음소리조차 멈춘 적막강산 같은 밤이었습니다. 설아는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문득 서늘한 한기를 느끼고 눈을 떴습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늘 거친 숨소리를 내며 누워있어야 할 강혁의 자리가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설아는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중풍으로 거동조차 힘든 사람이 소리 소문 없이 방을 빠져나갔다? 그것은 그가 또다시 진짜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설아는 숨을 죽이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마루를 디디는 발소리조차 죽이며 그녀가 향한 곳은 뒷마당으로 이어지는 대나무 숲 입구였습니다. 평소에는 바람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던 미세한 소리가 그곳에서 흘러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슉슉 탁 그것은 대나무가 바람에 스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아주 날카롭고 단단한 것이 공기를 가르고 사물을 타격하는 소리였습니다. 설아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을 누르며 대나무 숲 사이로 난 오솔길을 따라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숲 한가운데 달빛이 기둥처럼 쏟아져 내리는 공터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낮에는 침을 흘리며 몸을 비틀던 병자 강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낮에 그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상의를 탈의한 채 손에 든 긴 대나무 가지 하나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춤이라기보다는 처절한 몸부림이자 예술의 경지에 오른 무이였습니다. 굽었던 허리는 꼿꼿하게 펴져 있었고 마비되었다던 오른쪽 다리는 땅을 박차고 공중으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휘, 그가 대나무 가지를 휘두를 때마다 공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단순한 나뭇가지가 그의 손에서는 천하의 명검으로 변했습니다. 그 움직임은 달빛 아래 춤추는 그림자처럼 빠르고 먹이를 낚아채는 맹금류처럼 사나웠습니다. 수십 개의 대나무 사이를 비집고 다니며 찌르고 베고 막아내는 동작이 물 흐르듯 이어졌습니다. 설아는 숨쉬는 것도 잊은 채 그 광경에 압도되었습니다. 저 사내가 내 남편이라니, 저토록 강인한 사내가 어찌하여 낮에는 그토록 비참한 병자 행세를 하며 살아야 한단 말인가. 그의 몸짓 하나하나에 서려있는 한과 분노가 설아의 가슴을 저릿하게 만들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홀린 듯 바라보던 설아는 강혁이 움직임을 멈추고 거친 숨을 몰아쉬는 순간 황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다행히 그는 수련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설아의 기척을 느끼지 못한 듯했습니다. 설아는 도망치듯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잠시 후 방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강혁이 들어왔습니다. 설아는 자는 척 눈을 감고 가쁜 숨을 골랐습니다. 강혁은 땀으로 젖은 몸을 닦고는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창호지 문틈으로 새어들어온 달빛이 그의 등짝을 비추었습니다. 설아는 실눈을 뜨고 그 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입을 틀어막아 비명이 새어나오는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그의 넓고 단단한 등은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채찍에 맞은 듯한 길고 붉은 흉터들이 지렁이처럼 얽혀 있었고 왼쪽 어깨 죽지 부근에는 불에 달군 인두로 지진 듯한 끔찍한 화상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심장 부근에는 무언가에 깊게 찔렸다가 아물면서 생긴 거대한 함몰 흉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감내할 수 있는 고통의 지도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라 할 만큼 처참한 고문의 흔적들이었습니다. 아, 대감님, 대체 어떤 지옥을 살아 돌아오신 것입니까? 설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습니다. 강혁은 옷을 다 갈아입은 후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달빛에 반사되어 푸른빛을 내는 작은 물건이었습니다. 그것은 옥으로 만든 패였는데 정교하게 조각된 용 한 마리가 구름 속을 날고 있는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설아는 어릴 적 아버지의 서책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왕실의 최측근 무장들만이 지닐 수 있는 용호패였습니다. 그것도 일반 호위무사가 아닌 왕의 침소를 지키는 내금이장급 이상만이 가질 수 있는 증표였지요. 강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그 옥패를 방바닥의 비밀 공간에 감추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설아의 옆자리에 누워 낮에 보여주던 그 거친 환자의 숨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설아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단순히 몰락한 무사가 아니었습니다. 왕실의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높은 분을 모시던 충신이었으나 영모라는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려 모든 것을 잃고 짐승처럼 고문당한 끝에 홀로 살아남아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비운의 영웅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설아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달빛 아래 춤추던 강혁의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무의와 그의 등에 새겨진 고통의 역사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강혁의 거칠고 투박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당신의 그림자가 되어 당신의 복수를 돕겠습니다. 당신이 흘린 피눈물 제가 다 닦아드리겠습니다. 창밖으로 다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대나무 숲이 거세게 울부짖었습니다. 이제 설아에게 그 소리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다가올 거대한 피해 폭풍을 예고하는 전주곡이었습니다. 몽은 아직 늪지대에서 웅크리고 있지만 곧 승천하여 세상을 뒤엎을 준비를 맞춰가고 있었습니다. 지난밤의 달빛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저택에는 다시금 차가운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설아는 어둠 속에서 보았던 강혁의 그 처절한 몸부림과 등 뒤에 새겨진 고통의 지도를 단 한순간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난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으나 그 눈망울에는 이전과는 다른 단단한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설아는 이제 단순히 수동적으로 운명을 받아들이는 가련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내려가 평소보다 훨씬 정성을 들여 불을 지폈습니다. 저택 뒤편 대나무 숲 깊은 곳에서 몰래 채취해온 산삼한 뿌리와 기력을 보강하는 당귀, 육종용 등 귀한 약재들을 꺼냈습니다. 이것들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 의술의 조예가 깊던 분께 배운 비방이었습니다. 대감님, 약을 가져왔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선 설아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강혁은 여전히 입가에 침을 흘리며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그 연극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무장이 짐승처럼 뒹굴며 침을 흘려야 하는 그 굴욕의 무게가 설아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설아는 강혁의 곁에 앉아 정성스럽게 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점례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젯밤 다 보았습니다. 숲에서의 그 수령과 대감님의 등 뒤에 새겨진 그 모진 흔적들까지요. 순간 강혁의 거친 신음이 멎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강혁에 감겨있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바보의 멍청함이 없었습니다. 서늘한 안광이 설아를 꿰뚫을 듯 응시했습니다. 무서웠을 텐데 왜 도망가지 않았느냐. 그의 목소리는 갈라진 대지처럼 거칠었지만 그 속에는 숨길 수 없는 미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설아는 약사발을 내려놓고 그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가슴이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대감님, 대체 어떤 지옥을 지나오셨기에 그 건장한 등을 흉터로 도배하셨단 말입니까? 저를 믿으십시오. 저는 이제 대감님의 아내이자 비밀을 공유한 동지입니다. 강혁은 한참 동안 설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가에 아주 미세한 떨림이 일었습니다. 10여 년 세월, 누구에게도 속 시원히 말하지 못하고 홀로 짊어져 온 피의 역사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마비된 척 늘어졌던 어깨가 펴지자 방 안가득 위압적인 무장의 기운이 넘실거렸습니다. 내 이름은 강혁이다. 선대왕의 침소를 지키던 내금의장이었지. 7년 전 지금의 영의정 조대감 일당이 영모를 꾸며 전하를 시해하려 했을 때 나는 전하를 모시고 탈출하려 했다. 하지만 믿었던 부하의 배신으로 나는 사로잡혔고 내 가족과 30명의 부하들은 내 눈앞에서 몰살당했다. 강혁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억눌러왔던 분노가 터져나오려 할 때마다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조대감 그자들은 나를 죽이지 않았다.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주기 위해 인두로 지지고 채찍으로 내 몸을 도려냈지. 영모의 주동자가 나라고 거짓 자백을 하라며 1년간 그 지하 감옥에서 나를 짐승처럼 다루었다. 하지만 나는 죽을 수 없었다. 내 부하들의 곡소리가, 내 부모님의 피눈물이 내 귓가를 떠나지 않아 차마 눈을 감을 수 없었지. 강혁은 자신의 상의를 천천히 벗었습니다. 촛불 아래 드러난 흉터들은 낮에 보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했습니다. 설아는 그 흉터 하나하나에 손을 얹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 강혁의 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이 흉터는 대감님의 수치가 아니라 훈장입니다. 홀로 그 모진 시간을 견뎌내신 용기의 증거입니다. 설아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강혁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차가운 얼음장 밑으로 흐르던 시린 물줄기가 드디어 따뜻한 햇살을 만난 듯 그의 굳게 닫혔던 마음이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강혁은 설아를 돌아보며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설아야, 너 또한 숙부 그자에게 팔려와 이곳에서 죽은 듯 살아야 하는 처지가 아니냐. 너의 상처는 나보다 결코 가볍지 않다. 아닙니다, 대감님. 저는 이제 아버님을 모함했던 자들이 바로 대감님이 쫓는 그 간신배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조대감, 그자가 바로 우리 아버님을 유배지로 보내죽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우리의 적은 하나입니다.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서로를 깊게 끌어안았습니다. 그것은 남녀 간의 애욕을 넘어선 같은 지옥을 살아남은 자들의 처절한 연대이자 위로였습니다. 강혁의 거친 가슴팍에 설아의 부드러운 얼굴이 닿았고 설아의 떨리는 어깨를 강혁의 단단한 팔이 감싸 안았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저택 밖에서 갑작스러운 소란이 들려왔습니다. 이복에 안에 아무도 없는가? 강 대감 댁마님 나오시오. 익숙하고도 불쾌한 목소리였습니다. 바로 설아의 숙부 조판수였습니다. 그는 지난번보다 더 많은 왈패들을 거느리고 관아의 포졸들까지 앞세워 들이닥쳤습니다. 조판수의 눈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조대감의 수하들로부터 강혁이 죽지 않고 살아있을지도 모르니 감시하라는 밀명을 받고 이를 빌미로 돈을 더 뜯어낼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숙부님, 이 새벽부터 무슨 행패이십니까? 설아가 방에서 뛰쳐나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판수는 비열하게 웃으며 설아의 앞을 지나쳐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행패라니? 이 숙부가 조카 걱정이 되어 온 게지. 소문에 이집강 대감이 밤마다 귀신처럼 돌아다닌다는데 사실인지 확인 좀 해야겠다. 만약 중풍이 거짓이라면 이건 국사범을 숨겨준 대죄가 아니냐. 판수는 포졸들을 시켜 방 안을 샅샅이 뒤지게 했습니다. 설아는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옷을 벗고 정체를 드러냈던 강혁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제 시간에 환자 모습으로 돌아가지 못했다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습니다. 포졸들이 병풍을 거칠게 걷어냈습니다. 그곳에는 강혁이 다시 입가에 침을 흘리며 방바닥을 긁고 있었습니다. 그는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판수의 신발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에이 더럽게 저 꼴을 봐라. 이게 무슨 내금이장이냐. 그냥 미친 개지. 판수는 강혁의 가슴팍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강혁은 뒤로 나동그라지며 고통스러운 듯 몸을 뒤틀었습니다. 설아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당장이라도 판수의 목을 비틀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습니다. 그녀는 판수의 앞을 막아서며 소리쳤습니다. 숙부님,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이리 잔인하십니까? 저를 팔아넘긴 것도 모자라 이제는 이 아픈 분을 모욕하시다니요? 당장 나가십시오. 계속 이러시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설아의 기세에 판수는 움찔했습니다. 평소 말 한마디 크게 못하던 조카딸의 눈에 서린 도끼가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방이 눈치를 보며 판수를 끌어당겼습니다. 조 판수, 오늘은 그만하세. 저 꼴을 보니 정말 중증 환자가 맞구먼. 괜히 여기서 시간 낭비하다가 상부에서 꼬지람 들을까 겁나네. 판수는 침을 뱉으며 방을 나갔습니다. 사흘 뒤에 다시 오겠다. 그때까지 내 돈 300냥 준비해둬라. 안 그러면 이 집을 불태워버릴 테니까. 악당들이 사라지자 설아는 달려가 강혁을 일으켰습니다. 강혁의 가슴에는 판수의 발길질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강혁은 입가에 침을 닦으며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슬픔이 아닌 차갑고 잔인한 살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사흘이라 그 시간이면 충분하다. 강혁은 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힘이 넘쳤습니다. 설아야, 이제 더 이상 너를 눈물 흘리게 하지 않겠다. 나를 위해 치욕을 견뎌준 너의 고통을 그들의 피로 갚아주마. 사흘 뒤 이 저택은 그들의 무덤이 될 것이다. 설아는 강혁의 눈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단순히 숨어 지내는 도망가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힘을 합친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복수의 동반자였습니다. 얼음장 밑으로 흐르던 시린 물줄기는 이제 거대한 해일이 되어 자신들을 억눌러온 세상을 집어삼킬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 시각 진주관아 인근의 한 은밀한 기생집, 화려한 가야금 소리와 기생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고 있었으나 가장 깊숙한 밀실 안에는 숨조차 쉬기 힘든 서늘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설아를 팔아넘긴 숙부 조판수와 관아의 이방, 그리고 한양에서 내려온 정체불명의 사내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온 사내의 이름은 염치도. 그는 현재 조정을 장악하고 있는 영의정 조대감의 가장 충직하고 잔인한 사냥개였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눈매를 가늘게 뜨며 조판수가 가져온 소식을 곱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풍 걸린 벙어리 늙은이가 밤마다 귀신처럼 대나무 숲을 누빈다는 소문이 사실이란 말이지? 염치도의 목소리는 뱀이 기어가는 듯 낮고 축축했습니다. 조판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비굴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나리,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으나 제 조카 딸년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 천한년이 감히 저에게 대들며 도끼를 내뿜는 것이 필시 그 집구석에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그 벙어리 영감, 제가 발로 걷어찰 때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더이다. 그것은 정신 나간 자의 눈이 아니라 살기를 억누르는 무장의 눈빛이었습니다. 조판수는 자신의 탐욕을 정당화하기 위해 말을 보탰습니다. 사실 그는 돈이 목적이었지만 염치도가 찾는 것이 강혁이라는 생존자라는 사실을 알고는 이를 이용해 더 큰 한탕을 노리고 있었지요. 염치도는 술잔을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7년 전 분명 강혁의 심장을 꿰뚫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신을 확인하지 못한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렸던 조대감은 전국에 밀탐을 보내 강혁의 흔적을 쫓아왔습니다. 만약 그 벙어리 부자가 강혁이 맞다면, 그리고 그가 아직 용호패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조대감의 권력을 뿌리째 흔들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이방, 자네는 관아의 포졸들을 준비시키게. 조판수, 너는 사흘 뒤 그 저택에 다시 들어가 용호패라는 옥패를 찾아내라. 만약 그 물건이 나온다면 너는 평생 노름판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금은보화를 얻을 것이다. 하지만 염치도가 조판수의 목에 차가운 젓가락을 갖다 대었습니다. 만약 빈손으로 나온다면 내 놈의 혀를 뽑아 진주 강물에 던져버릴 것이다. 조판수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날이 제 조카 딸년의 목줄을 죄어서라도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같은 시각 침묵의 저택, 설아는 강혁의 곁에서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강혁이 건네준 부러진 검을 비단보에 싸서 품에 안았습니다. 이제 사흘, 적들이 들이닥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감님, 적들은 대감님의 목숨뿐만 아니라 그 옥패를 노리고 있습니다. 숙부라는 자가 분명 그것을 찾으려 혈안이 될 것입니다. 강혁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전장에 나가는 장수의 그것이었습니다. 그는 설아의 손을 잡고 저택 바닥에 은밀한 장치를 눌렀습니다. 그러자 방 한쪽 벽면이 소리 없이 열리며 좁은 지하 통로가 나타났습니다.
이곳은 선대 왕께서 위급할 때 피신하시라고 미리 만들어둔 비밀통로다. 전매는 이미 이곳을 통해 외부 옛 동료들과 연락을 취하고 있다. 설아야, 사흘 뒤 적들이 들이닥치면 너는 이 통로를 통해 빠져나가야 한다. 싫습니다. 저는 대감님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저들이 대감님을 해치려는데 저 혼자 살겠다고 도망칠 수는 없습니다. 설아의 단호한 목조에 강혁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는 설아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도망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밖으로 나가야만 내가 준비한 마지막 역전의 패를 던질 수 있다. 진주 성박선앙당 나무 아래 붉은 띠를 두른 사내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에게 이 부러진 검과 옥패를 전해라. 그가 바로 전하의 밀지를 지닌 유일한 생존자다. 강혁은 자신의 품에서 용우패를 꺼내 설아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차가운 옥의 감촉이 설아의 손바닥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지는 듯했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죽어간 내 부하들의 명예를 되찾고 조대감 그 일당의 목을 칠 수 있다. 나의 명운이, 아니 이 나라의 정의가 너희 손에 달려있다. 설아는 옥패를 가슴 깊은 곳에 넣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이제 팔려온 조카딸이 아니라 한 남자의 아내이자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울 유일한 희망이 되었다는 것을요. 강혁은 그날 밤 설아에게 아주 기초적인 호신술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적의 급소를 찌르는 법, 옷소매에 숨긴 비수를 사용하는 법. 설아는 단 한 동작도 놓치지 않으려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그녀의 단아한 한복 소매 안에는 이제 날카로운 은비녀 대신 강혁이 직접 갈아준 서늘한 비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드디어 사흘째 되는 날의 새벽, 안개조차 숨을 죽인 저택 주위로 수십 명의 그림자가 몰려들었습니다. 도판수는 앞장서서 대문을 박차고 들어왔고 그 뒤로 포졸들과 염치도의 암살자들이 저택을 포위했습니다. 강 대감, 이제 그만 연극을 끝내시지. 조카 딸아, 좋은 말할 때 그 옥패를 내놓거라. 조판수의 고함이 새벽 공기를 찢었습니다. 설아는 안방문 앞에 홀로 서서 적들을 마주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눈빛은 눈부시게 아름다웠으나 그 속에는 서늘한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숙부님, 끝내 인간의 길을 버리시는군요. 이 집에는 숙부님이 찾는 물건 따위는 없습니다. 당장 물러나지 않으시면 하늘이 무서운 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늘? 인연이 미쳤구나. 얘들아, 당장 전연을 잡아라. 방 안을 샅샅이 뒤져서 그 벙어리 영감을 끌어내. 포졸들이 설아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설아의 뒤쪽 방 안에서 지옥의 문이 열리는 듯한 거대한 포효가 들려왔습니다. 내 아내의 몸에 손대지 마라. 방문의 창호지가 일제히 찢어지며 검은 그림자가 폭풍처럼 튀어나왔습니다. 7년을 벙어리로, 7년을 반신불수로 살아온 복수의 화신, 강혁의 진정한 귀환이었습니다. 새벽의 정적을 깨고 일어난 폭풍은 잔인했습니다. 강혁이 7년의 침묵을 깨고 폭효하며 튀어나왔을 때 그 기세는 가히 일당백의 기상이었습니다. 그가 휘두르는 부러진 검의 한 토막은 달빛을 머금고 푸른 궤적을 그리며 달려드는 포졸들을 낙엽처럼 쓸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적들은 비열했습니다. 염치도가 이끄는 암살자들은 정면 승부 대신 안방문 앞에 홀로 서 있던 설아에게 화살촉을 겨누었습니다. 멈춰라 강혁, 한 발짝이라도 움직이면 저 계집의 목줄기에 구멍을 내주마. 염치도의 비릿한 목소리에 강혁의 검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온몸의 근육은 터질 듯 요동쳤습니다. 설아는 차가운 화살촉이 자신의 목덜미에 닿는 것을 느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자신을 상관 말고 저 악귀들을 베어버리라고. 하지만 염치도의 수하들이 던진 그물과 마비침이 순식간에 강혁의 몸을 덮쳤습니다. 수십 명의 장정이 달려들어 강혁의 사지를 억눌렀고 결국 그는 쇠사슬에 묶인 채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조카 딸아, 내가 고생이 많구나. 진작에 그 옥패를 내놨으면 이런 험한 꼴은 안 당했을 것 아니냐. 조판수는 비열하게 웃으며 설아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설아와 강혁은 그렇게 짐승처럼 포박된 채 진주관하로 끌려갔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이미 서슬퍼런 형틀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고을 사또는 조대감에게 뇌물을 받고 영혼을 판 탐관오리였고 그 옆에는 염치도가 거만하게 앉아 이 모든 연극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습니다. 벙어리 대감이 사실은 역적이었고 그 아내가 공모했다는 조작된 소문이 이미 온 마을에 퍼진 뒤였습니다. 죄인 설아는 듣거라. 너는 역적 강혁을 숨겨주고 왕실의 보물인 옥패를 훔쳐 은닉한 대죄를 지었다. 순순히 물건의 행방을 대면 목숨만은 살려주겠으나 끝까지 입을 다문다면 이 형틀 위에서 내 살점이 점철될 것이다. 사또의 호령에 설아는 형틀에 묶인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모진 매질의 비단 한복은 갈갈이 찢겨 피로 물들었으나 그녀의 눈빛만큼은 그 어떤 보석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옆에서 쇠사슬에 묶여 피눈물을 흘리는 강혁을 보았습니다. 그는 혀를 깨물며 분노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지금 정체를 드러내봐야 아내의 죽음만 앞당길 뿐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는 다시금 지옥 같은 인내의 시간을 견디고 있었지요. 사또 나리, 숙부님, 그리고 저기 앉은 살인귀여, 내 아버님을 죽이고 내 남편의 등을 흉터로 도배한 당신들이 진정 하늘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설아의 맑고 단호한 목소리가 관아 마당을 울렸습니다. 조판수가 달려와 설아의 머리채를 휘잡았습니다. 인연이 끝까지, 여봐라, 전연의 주리를 틀어라.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나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형리들이 달려들어 설아의 가녀린 다리 사이에 굵은 몽둥이를 끼워 넣었습니다.
끼익 뚝 비인간적인 뼈 소리와 함께 설아의 비명이 새벽 하늘을 찢었습니다. 강혁은 미친 듯이 몸을 뒤틀었습니다. 쇠사슬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솟구쳤으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만해, 그만해라 이 짐승들아. 강혁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으나 염치도는 비웃으며 그의 입에 재갈을 물렸습니다. 설아의 하얀 버선이 피로 붉게 물들어갔습니다. 고통이 한계에 다다라 정신이 혼미해지는 와중에도 설아는 품 안에 옥패를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강혁에게 배운 호신술로 자신의 저고리 안감 깊숙한 곳에 옥패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들은 설아의 몸을 수색했으나 그녀가 고통을 참아내며 근육을 뒤틀어 숨긴 옥패를 차마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말해라, 옥패가 어디 있느냐. 내 남편이 밤마다 대나무 숲을 뒤지던 그 물건이 어디 있냔 말이다. 조판수가 설아의 얼굴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설아는 입안에 피를 판수의 얼굴에 내뱉었습니다. 꿈속에서나 찾으시지. 당신들의 목이 달아날 그날에 보게 될 것이니. 설아의 고개가 툭 떨어졌습니다. 혼절한 것이었습니다. 관아 마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 몇몇은 차마 눈을 뜨고 보지 못해 고개를 돌렸고 여인들은 소매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비록 죄인이라 하나 저토록 단아하고 아름다운 여인이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절개를 지키는 모습에 민심이 동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염치도는 초조해졌습니다. 시간이 지체되면 한양에서 파견된 암행어사가 도착할지도 모른다는 첩보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직접 인두를 달구었습니다. 강혁, 내 아내의 고운 얼굴이 숫덩이가 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면 입을 여는 게 좋을 거다. 내 놈이 숨긴 그 옥패 하나면 조대감님은 천하를 얻으실 것이고 너희는 고통 없이 죽여주마. 염치도가 뜨겁게 달궈진 인두를 설아의 얼굴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치익 소리와 함께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강혁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의 몸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쇠사슬이 끊어지기 직전의 비명이자 억눌린 용이 토해내는 마지막 숨결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관아 정문 밖에서 우렁찬 나팔 소리와 함께 수십 명의 기마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들이닥쳤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그 소리는 설아의 귓가에 들린 마지막 구원의 종소리였습니다. 설아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정신을 놓았습니다. 강혁은 포효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팔을 묶은 사슬을 초인적인 힘으로 뜯어내며 염치도를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피눈물이 흐르던 관아의 형틀 위로 드디어 역전의 서막을 알리는 붉은 태양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진주 관아의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고통받던 설아의 핏빛 눈물인 동시에 악인들을 삼키러 온 심판의 서광이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를 알리는 역졸들의 나팔 소리가 관아 마당을 가득 채웠을 때 염치도는 당황하여 손에 든 인두를 떨어뜨렸습니다. 그가 그토록 쫓던 전설의 무사 강혁, 그리고 그가 숨긴 옥패가 바로 눈앞에 있었지만 이제 상황은 완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한양에서 파견된 국왕의 특사께서 오셨다. 모두 무릎을 꿇어라. 관아의 정문을 부수고 들어온 기마대의 선두에는 어사화를 꽂은 젊은 관리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왕의 전령이자 강혁의 옛 동료였던 박문수였습니다. 그는 형틀에 묶여 피를 흘리는 설아를 발견하고는 눈동자를 부르르 떨었습니다. 이 무슨 천인공노할 짓이란 말이냐. 당장 형틀을 풀고 저 여인을 구하라. 하지만 염치도는 순순히 물러날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최후의 발악으로 곁에 있던 단검을 뽑아 설아의 목에 겨누었습니다. 멈춰라. 어사든 뭐든 상관없다. 저놈이 강혁이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이놈들은 역적일 뿐이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7년 동안 쇠사슬에 묶여 짐승처럼 살았던 용 강혁이 포효했습니다. 그의 몸을 감싸고 있던 두꺼운 무쇠 사슬이 기이한 금소금을 내며 팽팽하게 당겨지더니 이내 쩍쩍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근력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잃고 부하를 잃고 이제 아내마저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자들에 대한 신성한 분노가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콰강, 뚜둑 마침내 강혁의 양팔을 묶었던 사슬이 끊어지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강혁은 마비된 척했던 다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그의 기세는 집 한 채를 통째로 집어삼킬 듯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는 단숨에 염치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염치도가 칼을 휘둘렀으나 강혁은 맨손으로 칼날을 쳐내고 그의 멱살을 낚아챘습니다. 내 아내의 몸에 손을 댄 대가는 너의 목숨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다. 강혁의 낮고 서늘한 목소리에 염치도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정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강혁은 그를 가볍게 던져버리고는 형틀로 달려가 설아의 결박을 풀었습니다. 설아는 힘없이 그의 품으로 쓰러졌습니다. 대감님 오셨군요. 저를 믿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설아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찢겨진 저고리 안감을 뜯어냈습니다. 거기에는 달빛보다 더 푸른 빛을 발하는 옥패, 용옥패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그 옥패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관아 마당에 모인 모든 이의 시선이 그 옥패로 향했습니다. 보아라. 이것이 바로 선대 왕께서 내금의장 강혁 대감에게 하사하신 용옥패다. 이 옥패가 증명한다. 내 남편은 역적이 아니라 간신 조대감 일당에게 멸문지화를 당한 충신 중의 충신이다.
암행어사 박문수가 그 옥패를 받아들고 사또와 조판수에게 서슬퍼런 눈길을 보냈습니다. 사또는 조대감의 뇌물을 받고 충신을 모해했으며 조판수는 제 조카를 팔아넘긴 것도 모자라 역적의 끈아풀 노릇을 했다. 너희들의 죄는 3대를 멸해도 부족함이 없다. 여보라, 저 죄인들을 당장 오라줄로 포박하라. 상황은 순식간에 정리되었습니다. 위세당당하던 염치도는 역졸들의 칼날 아래 무릎을 꿇었고 조판수는 바지에 오줌을 지린 채 살려달라며 설화의 발밑을 기어 다녔습니다. 설화야, 내 조카야.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그저 돈이 탐이 나서 그랬을 뿐 너를 죽이려던 생각은 없었어. 제발 이 숙구의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저 어사나리께 말 좀 해다오. 설화는 피 묻은 치맛자락을 거두며 판수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습니다. 오직 정의로운 분노와 단호함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숙부님, 아버님이 살아계실 적 당신을 형제처럼 아꼈던 그 마음을 생각해서라도 당신은 여기서 죽는 것이 가문에 대한 마지막 예의입니다. 당신이 판 것은 내 몸뚱이가 아니라 인간의 돌이었습니다. 강혁은 설화를 등에 업고 관할을 나섰습니다. 암행어사 박문수는 강혁의 앞을 막아서며 정중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강 대감 전하께서 그대를 기다리고 계시네. 자네의 명예는 복권되었고 조대감 일당은 모두 의금부로 압송되었네. 이제 다시 한양으로 올라가 내금의장의 자리를 되찾으시게. 그러나 강혁은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 어사, 내 칼은 이미 7년 전 그날 부러졌네. 나는 이제 권력도 명예도 필요 없네. 나를 위해 피눈물을 흘린 이 여인, 내 아내 설화의 남편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내가 남은 생동안 해야 할 유일한 충성이라네. 강혁은 설화를 부축하여 대나무숲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택은 더 이상 적막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꽃을 들고 찾아와 사과와 축복을 건넸고 저택 구석구석에는 따뜻한 온기가 돌았습니다. 1년 뒤 대나무숲 저택에는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설화는 건강한 사내아이를 품에 안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강혁은 더 이상 중풍 환자 연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이를 무등 태우고 정원을 거닐며 평범하고 행복한 가장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끔 서재 깊숙한 곳에서 부러진 검을 꺼내봅니다. 이제 그 검은 피를 부르는 흉기가 아니라 한 여인을 지켜내고 가문의 한을 풀어낸 인생 역전의 징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설화는 그 검 옆에 자신의 은비녀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벼랑 끝에서 만난 두 사람의 인연은 그렇게 전설이 되어 진주 땅에 길이길이 전해졌습니다. 인생은 짧고 고통은 길다 하지만 진심을 다해 지켜낸 사랑과 정의는 그 어떤 모진 세월도 꺾을 수 없음을 벙어리 대감의 붉은 눈물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